안녕하세요.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데요. 부동산 경제 이론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6개 정도 나오죠. 6개. 여섯 문제인데, 이 6문제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이론, 특히 이 수요 공급 이론 쪽이 안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제4편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번 과정 1, 2월 과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부동산 정책론이 한 5개 나오거든요. 정책론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수요 공급 이론은요, 자, 부동산 정책 쪽에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여기 한 5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기실은 대략 11개 정도를 커버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대부분의 문제는 대략 한 5개에서 6개는 이제 이론형으로 나오고요. 한 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계산 문제를 유형별로 조금씩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사실 별거 없어요. 2원의 1차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정도의 수학 실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먼저 자, 부동산 수요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핵심 이론을 가지고 이론의 틀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심플하게 잡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면서 추가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대략 같은 과정을 2번 정도 설명하는 그런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요죠, 수요. 수요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맨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개념인데요.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에 수요자가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이제 flow,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flow라고도 하고, 또 우리말로는 이제 유량 변수다, 유량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량이라는 것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저량이에요. 저량. 그래서 이 저량은 흔히 스탁이다. 그래서 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써먹었죠. 그래서 대략 한 5, 6번 정도를 써먹었는데, 이거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매해버렸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느냐, 사전적 개념이다. 이거는 이제 앞전자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이전이다, 그 이야기죠. 반대는 이제 사후적 개념인데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요나 공급은요, 전부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어제 배가 고파서 빵을 2개를 샀어.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후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건 수요가 아니고 과거의 수요죠. 과거의 수요는 우리가 분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분석하는 건 뭐냐? 앞으로 1년 이내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살까 말까? 이렇게 사전에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걸 수요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욕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사고자 하는 의사, 사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 사고자 하는 의사하고 실제로는 살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구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구매 능력까지 갖춘 수요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유효 수요이다. 그러면 구매 능력이 없고 사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우리는 예비 수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수요와 다르게 유효 수요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유량하고 저량의 개념을 조금 이따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외워버릴 건데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자,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유량은 아까 제가 플로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즉 어느 일정 기간 그랬네요.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또는 짧게는 하루 동안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도 가능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변수이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라는 건 뭐라 그랬느냐, 일정 기간의 명시가 없고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변수이다. 예컨대 특정의 시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 시점의 인구수가 얼마냐, 그러면 대략 5,500만 정도가 된다 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1년 동안 세야 되나요? 아니고 현 시점에 셀 수 있는 건가요? 현 시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막 태어나서 응애하는 애들 신생아 수, 그러면 현 시점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얼마가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1년 동안에 4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이 있다 그럴 때는 그걸 유량 변수라고 하죠. 또 하나 보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 집,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 5억이다. 그거는 1년 동안 5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현 시점인가요? 현 시점이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그런 걸 저량이라고 그러고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신규로 지어지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몇 개일까?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가 비교적 적정량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연간 40만 개 정도를 공급해요. 최근 요 몇 년간은 이제 조금 40만 개가 안 됐죠. 30만 5만 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공급이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요든 공급이든 이와 같이 1년 동안에 35만 개를 신규로 만들었다. 자, 그럴 때는 유량이다.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유량과 저량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다 외워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구별하는 가장 쉬운 건 뭐냐. 일단 변수 안에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유량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임대료, 소득, 급여, 이거 다 변수 안에 기간이 들어가 있죠. 안 봐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내는 돈이고요. 소득이라는 거는 1년간 벌어들인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급여라는 거는 한 달 동안이죠. 이 소득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연봉이라는 게 있는데, 연봉은 변수 안에 연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량이다. 이 소득은 이제 다른 말로는 연간 소득이에요. 그래서 급여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 포함한 거니까 일종의 종합소득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는 유량이라 하죠. 또 하나 볼까요? 자, 당기 순이익이다. 여러분 이거는 회계학 용어인데, 당기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이에요. 전기 그러면 작년을 이야기하고, 후기 그러면 이제 1년 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당기 그러면 1년 동안의 순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연간이자 비용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이구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말이죠. 기간이 들어가 있다. 기간.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유량이에요. 자, 또 하나 아주 쉬운데, 새 거다, 새 거. 그러면 무조건 유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이제 외울 필요도 없는데, 새 거의 반대가 재고죠, 재고. 반대가 재고인데, 여러분 아까 저량이 뭐라 그랬어요? 저량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셀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셀 수 있으려면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재고란 말이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막 태어난 겁니까? 옛날에 태어났습니까? 옛날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재고란 말이에요. 재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재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재고로 숫자를 세는 것, 인구수, 그런 건 저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유량이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월한 이야기예요, 이거. 자, 일단 기간이 있느냐, 기간.
어떤 시점에서 정의 가능하냐 변수를 봤더니 그러면 이제 기간이면 유량이고 시점이 절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새것 예를 들어 볼까요? 신규 주택 공급량 새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는 유량이라 하고, 반대로 재고다 재고 그러면 절량이다. 아까 제가 절량을 스탁이라 그랬죠. 스탁. 이 스탁이라는 게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게 재고란 이야기예요. 재고. 그러니까 절량은 이게 쌓일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량이니까 이게 재고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재고량. 그래서 재고의 개념이다 그러면 절량이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암기는 일단 나중 문제예요.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새거다. 일정 기간 안에서만 정의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면 유량이고, 재고이다. 재고 또는 어떤 시점에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그건 절량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자, 이해만 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변수들이 꽤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투자이론 공부하면 쉬워요. 이런 건 일정 기간 1년 동안이거든요. 이거 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이제 그로스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GDP라는 거죠. 이것도 1년 동안이라는 거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다.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냥 외우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워버리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암기 팁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자, 제자가 통 큰 부인이면 곧바로 외환대출을 받았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제자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자가 통 큰 부인이면 곧바로 외환대출을 받았겠다. 오죽이나 통이 크면 나라 돈으로 외환대출을 받아버렸겠어요. 부동산 살라고 빌딩 하나 사겠다고. 대단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제자가 그랬죠. 여기 재고 또는 재고량, 아까 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 또는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그러면 내거, 자산 그러면은 내거 남의 거 포함한 재산이라 그랬죠. 저번 주에 좀 했어요. 어쨌든 제자가 그러면 가치 또는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왜? 가치라는 건 늘 변화하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렇게 막 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가 통큰 할 때 통만 쓰면 돼. 통. 네? 여기 빨간색은 통이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라는 겁니다. 부인이면 그랬죠. 그래서 부채예요. 그 다음에 이 부채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편하게 늘릴 텐데,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거를 저번 주에 잠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산이라는 거하고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었죠. 차변, 자본과 부채가 있죠. 이와 같이 이 대차대조표, 요즘 말로는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죠. 그래서 통큰 부까지 있습니다. 부인이면 인구수죠. 곡부로 외환 대출을 받았겠죠. 그랬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 대출 잔금이에요. 대출 잔금.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이다. 그래서 이 정도를 외워 두시면, 즉 제자가 통큰 부인이면 곡부로 외환 대출을 받았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뭐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보실 문제도 100%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하겠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개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량 개념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서 또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요, 언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정상가일 때예요? 세일할 때예요? 세일할 때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누구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가격이 하락 아래로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늘어나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 이걸 반비례 관계라 그래요. 반비례.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다음으로 자,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대부분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는요, 이 횡축이 뭔지, 이 종축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런 다음에 그래프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 자, 뭔 말이냐? 근데 여기 사과인데 가격이 한 개에 1,000원이래요. 그럴 때는 우와 비싸 그래서 두 개만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가격이 500원으로 뚝 떨어졌어. 500원.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거 땡 잡았다. 한 5개 사야지. 이렇게 수요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러한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demand라는 영어의 약자를 써서 대문자 D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의 모양을 보시면,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곡선을 쳐다봤더니, 점점점 떨어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향인데 하향이 돼버렸네. 그래서 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요. 자, 아랫부분은 나중에 아주 공부가 많이 됐을 때 잠깐 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인데 요것도 반드시 구별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편적으로 보면 여기는 량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량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혹시 비슷한 개념이냐? 아니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반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내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 요거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그럴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이미 우리가 봤는데, 자,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가면 수요자는 2개를 살려다가 5개를 사는 걸로 늘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가격이 변화할 때는요, 이 수요 곡선 여기 위에서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위에서만.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이게 아니고, 곡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다. 자, 핵심 뭐가? 요 두 개죠. 가격하고 곡선 상이다.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뭐냐 하면요. 자, 가격은 가만히 있어. 일정하고, 이 외의 변수가 변화할 때죠. 그래서, 가격 이외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소득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경기의 변동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가격은 똑같이 1,000원인데, 소득이 늘어났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이죠. 자, 그럴 때 수요 곡선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00원일 때, 2개를 살라고 그랬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5개 살 수도 있죠. 똑같은 500원이어도 10개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자, 새로운 수요 곡선 D-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 수요 곡선은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간 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 이동했다. 이처럼 이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 말고 다른 변수들이 변화하죠.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를 한다. 자, 그러면 만약 거꾸로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국민 전체의 소득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이다. 야, 돈도 없는데 한 개만 사자. 야, 우리 아이만 한 개 주자. 500원일 때, 야, 돈도 없는데 그냥 2개만 사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쫙 연결하면 이 새로운 수요 곡선 더블 다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의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 왼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좌, 하, 향,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예요. 1,000원 그대로인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경우죠.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이런 걸 수요의 변화를 한다. 자, 그럼 이제 구별해 보죠.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 자, 가격이 변화할 때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결국 수요 곡선 위에서만 이동한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가격 말고 소득이라든가 이자율의 변화라든가 경기의 변동 같은 걸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상이냐 좌하냐 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도대체 우리가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거를 수요의 증가라 하고요, 왼쪽으로 변화하는 거를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를 수요의 증가라고 할까요? 수요의 증가. 똑같은 1,000원일 때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똑같은 1,000원일 때 원래는 2개 살라 그랬는데 여기는 5개 산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를 들 때. 그러니까 증가한 거 맞네요. 자, 다시 말해서 횡축이량이죠. 그러니까 여기 원점 제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감소. 그러니까 이건 외울 게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시면 편하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용어 정도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소득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고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소득이 증가했다.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럴 때 그 수요도 증가한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죠. 정상이죠. 돈이 많아지면은 물건을 더 사는 거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도 있어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를 늘리고, 자,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는 수요를 줄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소득이 증가해서 똑같이. 그런데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오히려 수요를 줄여. 이거는 좀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재화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정상재다 또는 품질이 좋다 그래서 우등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소득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를 줄여. 이거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열등재이다. 우등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 수 있느냐? 이상한데 이 열등재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주 배고픈 시절,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던 시절에는 꽁보리밥도 많이 먹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꽁보리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죠. 쌀밥도 안 먹고 피자 먹으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얘들 간식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옛날 아이들은 간식으로 뭘 먹었을까요? 고구마나 감자 삶아 먹었겠죠. 뭐 빤한 거지. 아니면 혹시 아시나요? 개떡이라고? 밥을 지을 때 위에다가 반죽해서 얹어서 이제 쪄서 먹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야, 이거 저 예전에 엄마가 맛있게 먹던 개떡이야. 추억의 떡인데 너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은 그 개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요즘 애들은 치킨 시켜 먹거나 피자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피자 같은 것들은 지극히 정상재예요.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걸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먹었던 고구마 감자라든가 아니면 개떡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상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열등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열등재죠,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배고픈 시절에 먹었고 요즘 돈이 많아지니까 안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등재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제화는 뭐 당연히 정상제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관련제라는 거 있어요. 관련제. 이것도 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관련제라는 거는 상호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뭐 거의 나와요. 거의 나오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기본서 할 때도 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11, 12월 달에는 용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용어. 제가 처음 보는 용어라 그랬죠. 처음 보는 용어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이것도 오타가 있네. 처음 볼 용어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분석하면 된다 그랬죠. 분석.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거 다 한자거든요. 그래서 대체가 되는 재화예요. 여러분 예컨대 목이 말라요. 그럴 때 콜라를 먹든 주스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뭔 상관이냐. 시원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바꿔서 소비하더라도, 대체해서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에, 효용에 큰 차이가 없는 재화, 이런 걸 대체제라고 하죠. 그러면 보완제는 뭘까요? 보완제. 재화는 재화인데 대체가 되는 재화라고요, 상호 보완이 된다고요? 보완이 되는 재화이다. 세상에 여러분 보완제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안경 끼고 있는데 안경 태만 있고 알이 없다? 그러면은 안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경테와 안경 알은 보완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완제라 한다. 또는 말이죠. 우리가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는 대체제의 보완제예요. 보완제죠. 그래서 상호 힘을 합해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거니까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이야기죠. 부부 관계가 대체제라고 하면 복잡해지죠, 세상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의 변화라든가 뭐 가격 또는 예상, 가격 예상 또는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의 변화 요인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탄력성.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뭐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그다음에 대체 탄력성이다. 공급의 탄력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뭐냐? 자, 가격이 몇 프로 바뀔 때 수요량이 몇 프로나 바뀌냐 그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요약집에는 이런 걸 좀 써놨는데요. 여기 이제 가격의 변화 비율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율이라는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가격의 변화 비율,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 비율입니다. 자, 그럴 때 가격이 10% 올랐어요. 10% 올랐다는 이야기는 뭐냐? 원래 1,000원짜리가 가격은 내려간 걸로 할까요? 자, 다시 할게요. 1,000원짜리가 900원으로 내려갔어. 그럼 가격이 10% 내려갔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원래 100개를 소비하다가 갑자기 150개를 달라고 나. 가격이 좀 싸졌다고. 그러면 몇 프로가 증가했느냐? 50%가 증가했죠. 이와 같이 말이죠.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 내려갔더니 수요량이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났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격이 10% 내려갔어요. 1,000원에서 900원으로. 그랬더니 야, 가격 싼데 물건 사러 갈래? 그랬더니 야, 그거 뭐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사? 아니면 야, 뭐 10% 내려간 게 내 인생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개에서 꼴랑 102개 늘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가격의 변화에 이렇게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탄력적이라 그래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똑같이 가격이 10% 바뀌었는데 수요량이 달랑 2% 바뀌었어. 2%.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아주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자, 의류, 옷, 니트 같은 것들은 뭐 조금만 힘을 줘도 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탄력적인 소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가죽 잠바는 똑같은 힘을 줘도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탄력적인 소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동일한 자극,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빠르게 변하는 걸 우리는 탄력적이라 하고, 느리게 변하는 걸 비탄력적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인데, 가격이 10% 내려갔더니 50% 증가했다. 그러면 10분의 50이니까 탄력성 계산하면 얼마냐? 5죠. 5. 요거는 10분의 2니까 0.2잖아요. 이와 같이 자, 탄력성은요, 이 단위 탄력을 기준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 가격이 10% 내려갔더니 100개에서 110개로 수요량도 딱 10% 증가했다. 이런 경우는 10분의 10이니까 탄력성이 1이죠. 이렇게 1일 때를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느냐? 단위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쓸 텐데,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탄력성이 1이란 이야기예요. 단위 거리당 그러면 거리가 1km란 이야기예요. 단위 시간당 그러면은 시간이 1시간이란 이야기예요. 단위 기간당 그러면 기간이 1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유니트, 이 단위라는 건 항상 1을 이야기한다. 염두에 두시면, 자, 1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탄력적이죠.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좀 보셨는데, 자, 그러면 이 탄력성의 종류, 용어죠.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서에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의 의미까지 따지면 나중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용어를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수직일 때도 있고 수평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수평일 때도 있고 수직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수평일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탄력성이 무한히 크다 그래서 완전 탄력이라 그래요. 자,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완전 탄력이다, 무한히 크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수직일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탄력성이 제로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른 쪽도 있고 완만한 쪽도 있더라 그랬죠. 이럴 때 완만할 때를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파를 때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공부가 좀 더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용어부터 보자고요. 여러분 그 단위 탄력이라는 거는 이제 직각삼곡선인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탄력성이 1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용어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 그래프보다는 훨씬 쉽죠. 자, 단위 탄력, 탄력성이 1일 때 이걸 기준으로 1보다 커. 자, 1보다 크면 뭐라 그런다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시고. 자, 1보다 작아요. 작을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비탄력적이다. 탄력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탄력성이 무한히 크면 어떻게 되냐? 무한히. 1보다 큰 정도를 지나서 무한대야. 그러면 완전히 탄력적이네. 그래서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제로라는 건 뭐냐? 이건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작아서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 탄력성의 용어는 단위 탄력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탄력, 작을 때는 비탄력이고요.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완전히 커서 무한대다. 그럴 때를 완전 탄력.
아주 작아서 제로다 이럴 때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1, 2월 달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고 왜 증가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고 외워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암기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암기 팁을 암기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고 장기일수록 탄력, 단기일수록 비탄력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대체제가 뭐라 대체제? 아까 대체제는 바꿔 쓰더라도 만족감의 차이가 없는지와다 그랬죠. 대표적인 대체제가 이제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뭐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시, 주스, 뭐 생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콜라의 입장에서 한번 콜라의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이 콜라는 대체제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죠. 자, 그럴 때 자, 콜라의 가격이 10% 하락했다라고 볼게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어떻게 하락했냐? 500원에서 450원으로. 그럼 몇 프로 하락했죠? 10%. 그랬더니 콜라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자고요. 자, 원래는 100개를 먹었어요. 100개. 글씨가 잘 보이나요? 100개. 그런데 콜라가 싸니까 일단 콜라를 먹던 사람들이 5개를 더 먹었어. 자, 그러면 일단 5%가 늘었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사이다를 사러 갔더니 콜라가 싸요. 사이다는 500원인데 콜라가 450원이더라. 그러면 사이다 먹겠어요? 콜라로 대체하겠어요. 대체. 그래서 콜라의 수요가 5% 더 늘었어요. 또 환타를 사러 왔던 사람이 환타는 500원인데 콜라가 싸네? 그러면 뭐 굳이 환타 먹을 필요 있어? 야, 콜라로 대체하자. 그래서 또 5%가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오란시 뭐 3개 다 늘었다. 5%.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결론적으로는 분모는 가격의 변화 비율은 10%죠. 10% 하락했는데 여기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10%, 요거 10%, 요거 10% 해서 30%가 늘었네. 이처럼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해결했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대체가 잘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용도적 대체예요. 용도가 바뀌는 거. 그럼 용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도가 다양해야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당연히 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가격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대체를 많이 못 하겠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주면은 가격을 비교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간이 장기일 때 당연히 탄력적이에요. 단기일 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기본서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암기 팁은요. 아까 핵심은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만은 요거.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이고,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이고, 장기일수록 탄력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외에는 뭐 사실은 약간 부수적인 부분인데, 자,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아까 콜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택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법 공부하시면은 건축법, 주택법 공부하시죠. 거기 하면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단, 다, 공, 연, 다기 이렇게 단독과 공동을 나누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단독, 아파트, 콘도 이렇게 막 나누면 세분하면 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에요. 용도 전환이. 그래서 보다 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인데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에요. 예? 단기에는 당연히 비탄력적이에요. 대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상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성인데, 여러분 생필품이요. 예컨대 쌀값이 10%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와, 쌀값이 10% 내렸네? 그리고 갑자기 3끼 먹던 밥을 막 5끼, 10끼 먹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주 작아. 아주. 화살표가 작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작으니까 1보다 작아서 탄력이겠어요, 비탄력이겠어요? 비탄력. 생필품은. 자, 그런데 사치품은 달라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의류를 사치품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옷은 언제 사세요? 언제? 정상가일 때 사는 거예요? 세일할 때 사는 거예요? 세일할 때지. 그러니까 옷은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량이 여지없이 늘어버려. 그래서 야, 30% 세일이다. 그러면 막 수요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리죠. 그래서 요거는 1보다 훨씬 커지게 되고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사치품은 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 밑에 이제 가계 비중에서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이제 써놨는데, 물론 요거까지 이해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요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약간의 응용을 하면 돼, 약간.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한 건데, 예컨대 뭐 5번 설명 가능하죠.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냉장고가 있는데 자취식 냉장고예요. 50리터짜리. 여기는 800리터짜리 대형 냉장고예요. 그럴 때 얘는 가격이 30만원, 50만원이고 얘는 500만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럴 때 둘 다 30% 가격을 내려. 그러면 355니까 요거는 35만원이고 요거는 150만원 내려서 350만원이네. 그럴 때 둘 다 똑같이 가격을 30% 그렇지, 30%네. 30% 내렸어요. 그럴 때 어떤 게 더 수요량이 많이 바뀌겠냐 그 이야기죠. 30% 내렸어. 그럴 때 어떤 게 더 많이 바뀔까요? 조그만 자취식 냉장고요, 대형 냉장고요? 대형 냉장고죠. 여러분 주부들이요, 냉장고 바꾸고 싶어서 늘 마음속에는 냉장고 바꿔버리고 싶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못 바꾸죠. 비싸니까.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바꾸는데, 만일 30% 세일한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다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량이 확 늘어가지고 한 100% 늘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이죠. 가계 소득에서 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이런 것들은 미루다 언제 사는 거냐?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럴 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들은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략 이해를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이제 1, 2월이나 3, 4월 달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1, 2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까지 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자, 어려운데 일단 이해가 대략 된 것 같다. 그러면 잊어먹기 전에 빨리 외워버리자. 빨리. 그래서 어떻게 외우잔 말이냐? 탄력적인 건 뭐냐? 탄력적인 건. 그래서 탄력적인 거는 대주세 장사용이다 그 이야기죠. 대주세가 뭔데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주택을 세분하면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치품은 탄력적이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일부러 뭐 억지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 대체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물건을 대줘라 그 얘기. 그래서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대체가 아니고, 그래서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이렇게 외워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속이 편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거미집이론은 뭐 아직 좀 어렵습니다만은, 경기 변동 끝나고 나서 해야 되니까요. 조금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수요 공급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대략 1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많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잠깐 쉬셨다가요. 기본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